왜 미국 해군 대령이 중국 앞에서 3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이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거죠. 중국 함정들이 빙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조국의 수치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이 배를 고칠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수리대기 중인 함정만 70척이 넘는데 가동 가능한 도크는 고작 3개뿐이었죠. 세계의 경찰이라던 미국이 경찰차를 고칠 카센터조차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미 국방부는 급히 동맹국들을 살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90년대 이후 조선업이 무너져서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됐어요.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터졌습니다. 그 완고하던 미국 대령이 한국 거제도 조선소를 딱 한 번 방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 매국노 소리까지 들으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한국 조선소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하나와 하나는 어떤 기술이, 어떤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미국이 100년 넘게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 손을 내민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 이야시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32년간 해군 생활을 한 제임스 맥클레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퇴역했지만 2024년까지 태평양 함대 군수참모로 복무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서태평양 어딘가에서 저는 구축함 모건호의 함교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배 전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기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죠. 주 엔진 터빈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다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프리기함 4척이 우리를 포위하듯 접근해 왔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빙 둘러서서 지켜봤죠. 미국 최신의 구축함이 꼼짝 못하고 떠 있는 모습을요.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저는 그 수치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고장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부품 불량이었던 거죠. 수리 기록을 보니 이미 3번이나 같은 문제로 입고됐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조선소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2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받은 훈장과 사진들이었죠. 할아버지는 장진호 전투에서 한국 민간인 가족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보내온 감사 편지도 있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그 편지를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늘 간직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라면 오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계 최강미 해군의 장교가 중국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떠있던 그 모습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미국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혼자 힘으로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처음 들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굴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답이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바로 그 나라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태평양 사건 이후 저는 워싱턴 DC로 발령받았습니다. 해군 군수참모라는 직책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함정 정비와 조선소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영광스러운 보직이라고들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벌칙성 인사라는 걸요. 태평양에서 망신당한 제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던져준 거였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 해군 함정 중 수리가 필요한 배가 72척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전체에서 가동 가능한 대형 도크는 3개뿐이었죠. 계산해보니 밀린 수리를 다 하려면 14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술력이었어요. 2차 대전 때 하루에 배 한 척씩 찍어내던 미국 조선업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숙련공들은 은퇴했고 젊은 세대는 조선소에서 일하려 하지 않았죠. 인건비는 세계 최고인데 품질은 바닥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한 제독이 물었습니다.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 손 벌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검토해야 했어요.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미일 동맹의 오랜 파트너니까요. 그런데 조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일본 조선업은 90년대 이후로 급격히 쇠퇴했더군요. 대형 조선소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고 정부가 돈을 풀어도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대한민국뿐이었어요. 세계 조선업 점유율 1위와 2위를 다투는 나라.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 하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국방부 차관보 밥 윌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밥은 해군사관학교 동기였어요. 그가 말했죠. 제임스,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중국은 1년에 군함을 수십 척씩 찍어내고 있어. 우리가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태평양을 내줘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이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한국 출장 명령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 대령이 다른 나라에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스러웠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내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찰이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뿐이라고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화오션 미국사업부 총괄 박준혁 상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웰컴 투 코리아 맥클레인 대령님. 오랜 비행에 피곤하시죠? 오늘은 서울에서 하루 쉬시고 내일 거제도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거제도로 가겠다고 했죠. 쓸데없는 의전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준혁 상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겠다며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제도까지는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고속도로는 미국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박준혁 상무가 이동 중에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배를 만들 줄 몰랐다고 했어요. 현대중공업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들고 영국 은행을 찾아가 우리 조상들은 4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소라며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요? 하지만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조선소들은 대부분 낡고 어수선했습니다. 장비는 구식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거대한 도크 여러 개가 바다를 향해 나란히 뻗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LNG선과 컨테이너선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거대한 블록들을 들어 올렸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미국 최대 조선소인 뉴포트 뉴스보다 최소 3배는 커 보였습니다. 박준혁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 조선소 하나에서 연간 생산하는 물량이 미국 전체 조선소 생산량보다 많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들어간 첫 번째 구역은 강판 절단 공장이었어요. 레이저로 철판을 자르는데 오차가 0.1mm 이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철판을 자르는 곳이 많았거든요. 기술 격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블록 조립장이었습니다. 배를 한 번에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만든 다음 조립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배 한 척 만드는데 평균 5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2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인건비 차이가 아니구나. 시스템 자체가 다른 차원이구나.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실은 허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뭔가 흠을 찾아야 했어요. 분명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부실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야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과의 협력은 필요 없다고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준혁 상무에게 요청했습니다. 가장 힘든 현장을 보여달라고요. 제일 더럽고 제일 위험한 곳 말이에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크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도크 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그 주위로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쇳물 타는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건 분명 3D 업종이라고 불릴만 했어요. 덥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요. 미국 조선소에서 봤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쳐있거나 불만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도 어딘가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한 젊은 작업자가 저를 알아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미군 장교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활짝 웃으며 영어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해군이셨어요. 해군은 다 가족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가슴 한쪽이 뜨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밥 윌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제임스, 큰일 났어. 호프먼 의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존스법 강화 법안을 발의할 거야. 존스법이라는 건 1920년에 만들어진 미국 해운법입니다. 미국 내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 선원이 운항해야 한다는 법이죠. 이 법 때문에 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미국 연안 운송에 투입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호프먼 의원은 이 법을 군함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동맹국 조선소라도 미국 군함 수리나 건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일자리 보호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호프먼 의원 선거구에 미국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자기 표밭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시작인데 벌써 발목을 잡히다니요. 밥 윌슨이 말했어요. 일단 계속 진행해. 좋은 자료를 가져와야 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 다음 날 저는 박준혁 상무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소 말고 다른 곳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미동맹의 역사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워싱턴에 돌아가서 설득력 있는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산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미 공군 7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죠.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함께 근무하는 모습을 봤어요. 양국 조종사들이 같은 시설을 쓰고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공군에서는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판문점이었습니다. 분단의 최전선이죠. 군사분계선 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75년 전에 바로 이 땅에서 싸웠구나 하는 생각이요. 안내를 맡은 한국군 장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로 이 선이 지켜져 왔다고요. 미군 2만 5천 명이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아직 미국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군 주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맹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혼자서는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판문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준혁 상무가 작은 기념품점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여든이 넘어 보이는 그분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장진호에 계셨다고 했거든요.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혹시 맥클레인 중이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맥클레인 중위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죽었을 거라고요. 그분이 중공군 총알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구한 그 한국인 가족의 후손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7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가족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거였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나 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나 봐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감사 편지. 이제 그 내용이 궁금해졌어요. 대체 뭐라고 썼길래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태평양에서의 그 3시간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엔진이 멈추고 배가 표류하고 중국 함정들이 다가오는 장면이요. 꿈속에서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땀에 젖은 채로 깼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닷새째였는데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거제도의 밤바다는 고요했어요.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밤에도 배를 만들고 있었죠. 미국 조선소들이 자고 있을 시간에 한국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데니얼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버지니아에서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데니얼은 해군 중위로 현재 노퍽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볼만하다고요. 조선소 시설이 괜찮더라고. 데니얼이 말했습니다. 그럼 협력이 성사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프먼 의원이 방해하고 있다고 했죠. 존스법 강화 법안 발의할 거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번 일에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늘 미국이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 도움 없이도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그 반대잖아요. 정말로 한국과 협력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명령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감히 아비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어떤 심정인지 내가 뭘 알아. 태평양에서 3시간 동안 떠있던 게 어떤 기분인지 내가 알아. 중국 애들이 우리 보고 비웃던 거 내가 봤어? 데니얼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시잖아요. 미국이 망신당했다고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문제는 망신당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미국을 위한다면 자존심 버리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9살 난 아들이 저한테 교훈을 주고 있었거든요. 데니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퍽에서 매일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고장난 배들이요. 수리 기다리다가 녹슬어가는 함정들이요. 저희 동기 중에 배가 없어서 육상 근무만 3년째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데니얼이 옳았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번엔 진짜로 뭔가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날리지 마세요. 통화가 끊긴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날리지 말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뭘 찾으려고 했는지요. 저는 흠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의 문제점을 찾아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협력이 필요 없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대단했어요. 미국이 배울 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박준혁 상무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일정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울산으로 가자고요. HD현대 조선소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준혁 상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 한화오션과 HD현대는 경쟁사입니다.
원래라면 경쟁사를 안내해드리지 않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상무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조선업 전체의 기회이고 한미동맹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연락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쟁사를 위해 움직여주다니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조선 기술만이 아닌지도 모르겠다고요. 울산 HD현대 조선소는 거제도 한화오션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화가 첨단 시스템의 정교함을 보여줬다면 현대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바꿔놓은 건 시설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수라는 이름의 마스터 용접공을 만났거든요. 이동수 장인은 올해 61살이었습니다. 20살에 조선소에 들어와서 41년 동안 용접만 했다고 해요. 그의 손은 두껍고 거칠었지만 용접봉을 잡으면 마치 예술가처럼 섬세해졌습니다. 현대 측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이동수 장인은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 자체라고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국이 되기까지 그분 같은 장인들이 기반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이동수 장인이 저를 도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안전장비를 갖추고 들어간 작업 현장에서 장인은 LNG선 화물창 용접을 시연했습니다. LNG선 화물창이라는 건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담는 탱크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금속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특수한 합금과 완벽한 용접이 필요하죠. 용접선 하나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이라도 있으면 전체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 장인의 용접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불꽃이 일정하게 흘러가고 용접선이 마치 기계로 그은 것처럼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도 군에서 기본 용접 교육을 받았지만 이런 수준은 처음 봤어요. 작업이 끝난 후 이동수 장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대령님,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조선소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4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용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장인이 대답했어요. 제가 용접한 배를 타고 수천 명이 바다를 건넙니다. 제가 실수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용접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요. 그게 제 철학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노동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는 식이었죠. 이동수 장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미군 배도 만들어봤습니다. 20년 전에요. 그때 미국 해군 장교분이 우리 조선소에 오셨었죠. 그분이 제 용접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용접공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다고요. 언젠가 다시 한국의 배를 맡기게 될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였냐고요. 장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윌리엄슨 대위였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윌리엄슨. 제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선배였어요. 지금은 퇴역하고 버지니아에서 살고 계시죠. 그분이 20년 전에 이곳에 왔었다니요. 그때 HD현대 엔지니어 김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설계한 최신 LNG선 도면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습니다. 김서연 엔지니어는 과묵했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가 설계한 LNG선은 기존보다 연료 효율이 20% 높았습니다. 세계 어느 조선소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느냐고요. 김서연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백 번의 실패요.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한국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낀 특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동수 장인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한국식 고깃집이었어요. 장인이 고기를 구워서 직접 제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장인이 말했어요. 대령님, 저는 군인을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한국 전쟁 때 싸우셨어요.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졌을 거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돕게 될 것 같다고요. 장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동맹 아니겠습니까? 서로 돕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장인을 만났다. 기술뿐 아니라 철학을 가진 사람. 미국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한국 출장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긴급히 워싱턴으로 소환됐습니다. 호프먼 의원이 청문회를 소집했거든요. 주제는 해군 함정 정비 현황과 동맹국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를 불러서 추궁하겠다는 거였죠.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프먼 의원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CSCC 부회장 천 웨이밍이 워싱턴에 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경제 협력 포럼 참석이었지만 실제로는 로비 활동이 목적이었죠. 그가 미국 선주들과 물류 기업들을 만나 저가 선박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한국보다 30% 싸게 해주겠다고요. 더 심각한 건 그가 마이클 던 미국 조선노조 위원장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마이클 던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극렬히 반대하는 인물이었어요. 외국 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었죠. 천 웨이밍과 마이클 던. 중국 조선업과 미국 노조가 손을 잡다니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밥 윌슨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상황이 안 좋아, 제임스. 호프먼 의원이 내일 청문회에서 너를 완전히 박살낼 생각이야. 한국 조선소 방문 중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퍼뜨리고 있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뇌물이라니요. 저는 한화에서 커피 한 잔 대접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아. 하지만 여론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스토리를 좋아하잖아. 저는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느냐고요. 밥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통령도 난처한 상황이야.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거든. 노조표가 필요한 시점에 외국 기업 편들기 어려워. 결국 저는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호프먼 의원이 뭘 노리는지는 뻔했어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한국 협력안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거였죠. 그러면 미국 조선업계 로비스트들에게 큰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데이터였어요. 미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의 비용, 품질, 속도 비교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배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 자료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청문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호프먼 의원은 이미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이클 던 노조 위원장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호프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맥클레인 대령, 당신은 미국 해군 장교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외국 조선소를 방문하며 미국 기업들을 배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전투력 유지가 최우선 과제이고 그러려면 함정 정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조선소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호프먼 의원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손 벌리자는 겁니까? 위대한 미국이 아시아 나라에 도움을 청하라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스크린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구축함 한 척 건조하는데 평균 5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2년입니다. 비용은 미국이 35억 달러, 한국은 20억 달러입니다. 품질 평가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호프먼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의원님, 이건 미국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1년에 군함을 수십 척씩 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척 만들 동안 중국은 5척을 만들어요.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겁니까? 호프먼 의원이 반박했어요. 중국 배는 품질이 낮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량입니다. 중국은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우리는 최고 품질의 배 20척으로 중국의 100척과 싸워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의원님, 저는 지난달 태평양에서 3시간 동안 표류했습니다. 엔진 고장으로요. 중국 함정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지켜봤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맹국과의 협력도 포함해서요. 호프먼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청문회 이후 저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호프먼 의원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는 이미 노조와 조선업계 로비의 포로가 돼 있었거든요. 다른 의원들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밥 윌슨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해운 컨퍼런스가 열린다고요. 전 세계 선박 중개업자와 선주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거기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의회에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30여 개국에서 500명이 넘는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첫날 오전 세션은 글로벌 선박 시장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스크린에 띄운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중고 선박 거래가 분석이었는데요. 10년 된 한국산 LNG선의 가격이 5년 된 중국산 LNG선보다 높았습니다. 보통 배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한국 배는 오히려 반대였던 거죠. 발표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산 선박은 품질과 내구성이 뛰어나서 중고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요. 반면 중국산 선박은 5년만 지나도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해서 선주들이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여러 선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스 선주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중국에서 벌크선 2척을 샀어요. 한국보다 20% 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한국 배보다 30% 더 나와요. 엔진 고장도 자주 나고요. 3년 동안 수리비로 들어간 돈이 애초에 아꼈던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노르웨이 선주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 배는 페인트 칠이 금방 벗겨지고 녹이 슬어요. 구조적인 결함도 있고요. 저는 다음에는 무조건 한국 배를 살 겁니다. 일본 선주의 증언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배를 사고 싶었지만 일본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었죠. 저는 이 증언들을 모두 녹음하고 메모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증거 자료였거든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중국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영국의 해운 분석 전문가였는데요. 그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의 30%가 이미 자금난에 빠져 있었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더 심각한 건 품질 문제였습니다. 중국산 선박의 보험 청구율이 한국산의 3배였어요. 사고율도 2배 이상이었고요. 국제해사기구에서 안전경고를 발령한 중국 조선소만 12곳이 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 전문가를 찾아가 명함을 교환했어요. 그에게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녁에는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해운업계 인사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한 독일 선주가 말했어요. 한국 배는 독일 자동차 같아요. 비싸지만 품질이 확실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겁니다. 싱가포르 해운사 대표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10년 전부터 모든 신조 발주를 한국에만 합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미조선 협력의 전략적 필요성이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모은 모든 데이터와 증언을 정리했죠.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해군력을 유지하려면 동맹국 조선소 활용이 불가피하다. 그중 한국은 품질, 속도, 비용 모든 면에서 최선의 파트너다. 중국에 대한 의존은 안보 위험이 크고 품질 문제도 심각하다.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박준혁 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좋은 자료를 많이 얻었다고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준혁 상무가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요. 미국 내에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면 노조 반대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어요. 외국 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느 조선소를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박준혁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요. 미 해군의 발상지인 곳이죠. 저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저는 다시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호프먼 의원이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저를 직접 공격하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호프먼 의원이 서류 뭉치를 흔들었어요. 맥클레인 대령, 당신이 한국 출장 중에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호텔 숙박, 식사 접대, 심지어 선물까지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숙박과 식사는 공식 일정의 일부였고 모든 비용은 미 해군 예산에서 지출됐거든요. 선물이라고는 이동수 장인이 준 작은 용접 조각 하나뿐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념품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해명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선물은 상징적인 기념품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호프먼 의원은 제 말을 끊었어요. 상징적인 기념품이요. 그게 뇌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미국 해군 장교로서 외국 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어요. 저녁 뉴스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해군 대령, 한국 기업 뇌물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32년간 조국을 위해 복무한 군인이 하루아침에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사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게 분명했죠. 제임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뇌물이라니요. 당신이 그럴 리 없잖아요. 저는 사라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사라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당신 알아요. 나는 30년 넘게 당신과 살았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리 없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은 뉴스만 보고 판단한다고요.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임스,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미 충분히 했잖아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태평양에서의 굴욕, 의회에서의 공격, 여론의 비난까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한국전쟁 참전 훈장과 사진들. 그리고 한글로 쓰인 감사 편지.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영하 40도의 장진호에서 중공군과 싸우셨어요. 동상에 걸리고 굶주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분이 지금 저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겨우 이 정도 고난에 무릎 꿇으려는 손자를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지? 미국을 위해서였어요. 미국 해군이 다시는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고요. 중국 앞에서 3시간 동안 떠있던 그 수치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정치인들이 무서워서요. 할아버지라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준혁 상무였습니다. 대령님, 뉴스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안 괜찮다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박준혁 상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 회사 창업주고 김승현 회장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곧 해가 뜰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박준혁 상무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영상통화로 설명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지니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장진호에서 이 별을 보셨겠죠. 얼어붙은 전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기로요.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라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사라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을 믿을게요. 하지만 제발 조심해요. 저는 사라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박준혁 상무와의 영상통화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말한 준비한 것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영상통화가 연결되자 박준혁 상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한화오션 대표이사 권여궁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권여궁 사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맥클레인 대령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아이디어예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이라는 뜻이었죠. 박준혁 상무가 스크린을 공유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령님, 문제의 핵심은 존스법입니다.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배는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가장 큰 장벽이었죠. 박준혁 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읽어보면 빈틈이 있어요. 존스법은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미국산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배의 핵심 구조물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바지선에 실어 미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미국 조선소에서 이 블록들을 조립하는 겁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화면에 도식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선박이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블록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고 한국에서 제작된다고 표시돼 있었죠. 그리고 미국 조선소에서 이 블록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미국 생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과 속도를 활용할 수 있죠. 미국은 안보를 챙기고 한국은 시장을 얻는 윈윈 전략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이었어요. 왜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권여궁 사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지도가 나타났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권여궁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필리 조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 해군의 발상지이자 미국 조선업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경영난으로 매각을 검토 중이에요. 저희 한화오션이 이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사겠다고요. 권여궁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저는 이 전략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호프먼 의원이나 마이클 던 노조 위원장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니까요. 박준혁 상무가 말했어요. 대령님, 이 계획을 성사시키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의 방위산업 관련 인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대령님께서 의회와 국방부를 설득해 주시면
저희가 투자와 기술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컸어요. 외국 기업의 미국 방위산업 진출을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권여궁 사장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도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75년 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도울 차례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제 미국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봅시다. 저도 모든 걸 걸겠습니다. 권여궁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팀이 워싱턴으로 갈 겁니다. 의회 브리핑을 함께 준비하시죠. 영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밥 윌슨에게 전화했어요. 밥, 큰 소식이 있어.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겠대. 전화기 너머로 밥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필리 조선소를.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블록 생산 방식으로 존스법도 우회할 수 있대. 이건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제임스, 이거 성사되면 역사에 남을 거야. 근데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싸워볼 거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든.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 계획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확연히 갈렸어요. 국방부와 해군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의회 일부와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인도였습니다. 밥 윌슨이 연락해 왔어요. 제임스, 인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인도 정부가 한미조선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대. 너한테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해. 저는 의아했습니다. 인도가 왜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지? 밥이 설명했어요. 인도도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국경 분쟁으로 거의 원수지간이야.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저는 인도 대사관에서 라비 샤르마 해군 무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도 해군 준장 출신으로 조선업 협력 담당이었어요. 라비 준장이 말했습니다. 맥클레인 대령님, 인도도 미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을 키우려면 조선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자체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중국에서 배를 사는 건 안보상 불가능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한국과 협력하려는 거군요. 라비 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HD현대중공업이 인도의 L&T 조선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거 아시죠?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어요. 한국과 인도가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었거든요. 라비 준장이 제안했습니다. 대령님께서 인도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한국, 인도 3국 협력 가능성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밥과 상의한 후 인도 출장을 결정했어요. 첸나이에 있는 L&T 조선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첸나이 조선소는 규모 면에서는 한국에 미치지 못했지만 활기가 넘쳤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라제시 쿠마르라는 젊은 인도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32살의 그는 HD현대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온 인재였습니다. 라제시가 말했어요. 대령님,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세까지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게 경쟁력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중국의 강점은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 보조금이에요. 하지만 인도도 인건비가 싸고 인구도 중국만큼 많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기술력이 더해지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조선소 투어 중에 저는 한국인 기술고문 최영호 부장을 만났습니다. HD 현대에서 파견 나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어요. 최영호 부장이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가 인도의 기술을 전수하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연대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 한국, 인도, 호주, 일본까지 힘을 합치면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건 조선업을 넘어서 지정학적 전략이었습니다. 인도 출장 마지막 날 저녁에 라비 준장이 만찬을 준비해 주었어요. 첸나이의 해변가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인도양의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비 준장이 말했어요. 대령님, 20세기는 대서양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인도태평양의 시대예요. 이 바다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세계 질서를 결정합니다. 미국 혼자서는 버거워요. 동맹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동맹의 핵심에 조선 능력이 있어요. 배를 만들 수 없으면 바다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라비 준장이 잔을 들었어요. 미국, 한국, 인도의 협력을 위하여. 저도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미국 해군의 함정 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걸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인도태평양 조선 동맹 구축 방안으로 바꿨어요. 한미 협력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지만 적어도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진전이었습니다. 밥 윌슨이 저를 국방부로 불렀어요. 회의실에는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맥클레인 대령, 당신이 준비한 자료를 봤네. 인상적이야. 특히 인도태평양 조선 동맹 개념은 전략적으로 매우 의미 있어.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의회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호프먼 의원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노조 압박도 거세거든. 확실한 한방이 필요해.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째, 안보 위기의 현실. 중국 해군의 급성장과 미국 조선업의 붕괴를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연간 군함 생산량이 미국의 5배였어요. 이 격차가 계속되면 10년 안에 태평양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한화오션 투자의 경제적 효과. 필리 조선소 인수가 이뤄지면 3,000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외국 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였죠. 셋째, 인도태평양 동맹의 전략적 가치. 미국, 한국, 인도, 호주, 일본이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면 중국의 해양 팽창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자료로 의회 청문회에 가자. 날짜를 잡아. 밥 윌슨이 나서서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어요.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중립파 의원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노조표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거였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의원님, 이건 당장의 표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령,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당신 개인적으로 얻을 게 뭐가 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태평양에서 3시간 동안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지켜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수치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다른 미군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의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청문회에서 당신 편을 들겠소. 청문회 이틀 전에 한화오션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권혁웅 사장과 박준혁 상무를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진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권혁웅 사장이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아들 데니얼에게 전화했습니다. 데니얼, 내일 청문회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 없이 싸울 거야. 데니얼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내일 워싱턴에 갈 거예요. 뭐라고? 왜? 직접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응원하러 온다니요. 데니얼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한 말들 후회합니다.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을 위해서 하시는 거였죠. 이제 알겠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일 봐요, 아버지. 화이팅 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유품인 훈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75년 전에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은 훈장이었어요. 내일 저는 이 훈장을 가슴에 달고 청문회장에 들어갈 겁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복을 입고 훈장들을 달았어요. 가슴 한쪽에는 할아버지의 한국전쟁 참전 훈장도 함께 달았습니다.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오늘만큼은 할아버지와 함께 싸우고 싶었거든요. 의회 청문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양측 지지자들이 나뉘어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노조 관계자들이, 다른 쪽에는 해군 장교들과 국방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으며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아내 사라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 데니얼도 해군 정복을 입고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데니얼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호프먼 의원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호프먼 의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 기업에 우리 방위산업을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된 공격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 증언 차례가 왔어요. 저는 일어서서 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32년간 미국 해군에 복무한 제임스 맥클레인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미중 해군력 비교였습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37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90척입니다. 숫자만으로도 이미 역전됐어요. 더 심각한 건 생산 능력입니다. 중국은 연간 군함 20척 이상을 건조합니다. 미국은 3척에서 4척이에요. 이 격차가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중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호프먼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령, 그래서 미국 조선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는 거요? 저는 대답했어요. 의원님, 투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 조선업이 붕괴된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자가 없습니다. 숙련공이 없어요.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재건하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중국은 그동안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가 태평양에서 겪은 사건의 상세 내용이었어요. 위원님들, 저는 지난해 3월에 태평양에서 3시간 동안 표류했습니다. 구축함 모건호의 엔진이 고장났거든요. 미국 조선소에서 수리받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 함정 4척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죠. 세계 최강미 해군이 꼼짝 못하고 떠있는 모습을요. 저는 그 3시간 동안 조국의 수치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위원님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갔어요. 적을 이기려면 최선의 수단을 찾아야 하니까요. 저는 한국 조선소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거제도 한화오션, 울산 HD현대의 모습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미국보다 2배 빠르고 30% 저렴하며 품질은 더 뛰어납니다. 이건 제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글로벌 해운업계의 객관적 평가예요. 호프먼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일자리를 한국에 넘기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화오션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노동자 3,000명 이상을 고용하겠다고요. 한국 기술과 미국 노동력이 결합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창출하는 거예요. 청문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위원장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위원님들, 75년 전에 미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청문회장이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아들 데니얼이었어요. 데니얼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데니얼이 대답했어요. 저는 데니얼 맥클레인 해군 중위입니다. 증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현역 해군 장교로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과 잠시 상의하더니 발언을 허가했어요. 데니얼이 증인석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랐거든요. 데니얼은 제 옆에 서서 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교입니다. 제가 매일 보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니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희 기지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함정이 20척 이상 있습니다. 어떤 배는 3년째 도크에 묶여 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 배가 없어서 바다에 나가보지도 못한 장교들이 있습니다. 해군에 입대해서 배를 타고 싶었는데 배가 없으니 육상 근무만 하는 거예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데니얼이 계속했어요. 저는 중국 해군 장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국제 해군 교류 행사에서요.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자기들 해군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자랑했죠.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데니얼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최고라는 말만 하시면서 현실을 외면한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에 가시고 나서 달라지셨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죠. 데니얼이 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원님들, 아버지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예요. 미국을 위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애국자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번에는 위원장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데니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저도 함께 싸울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호프먼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허가했어요. 호프먼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또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프먼 의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맥클레인 대령, 그리고 맥클레인 중위.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호프먼 의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군인 집안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셨어요. 저는 평생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외국에 손 벌리는 건 수치라고 생각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오늘 두 분을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찾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제 아버지가 생각나는군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거든요. 호프먼 의원이 말했어요. 저는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지지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미국 노동자 고용과 기술 이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오래 계속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장 강력한 반대파였던 호프먼 의원이 마음을 바꾸다니요. 정치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드물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호프먼 의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령, 당신 아들이 대단하군요. 아버지한테 저렇게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법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의원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프먼 의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집만 부리면 정치인이 아니라 바보죠.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대화하면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청문회 이후 일주일 만에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의회 건물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박준혁 상무와 권여궁 사장도 함께였습니다. 밥 윌슨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주었죠. 찬성 242표, 반대 183표. 통과입니다. 밥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준혁 상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권여궁 사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해냈습니다, 대령님. 정말 해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조선-협력-협정 승인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가 공식 승인되었고 블록 생산 방식을 통한 함정 건조 협력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권여궁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권여궁 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에 최첨단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인 3,500명 이상을 고용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노동력이 결합해서 세계 최고의 함정을 만들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령님, 이번 성과를 이루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청문회에서 매국노 소리를 들었을 때요. 32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배신자 취급을 받으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동료들의 지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첫 번째 한미 공동 건조 함정이 진수될 때까지 저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바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권여궁 사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퇴역하시면 한국에도 자주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현역이라 결정할 수 없지만 퇴역 후에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내 사라, 아들 데니얼, 그리고 밥 윌슨까지 함께였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승리를 자축했죠. 사라가 말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제임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데니얼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몇 달 동안 너무 무리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니야.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밥이 웃었어요. 제임스는 원래 그래. 일 중독자야.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감사 편지를 꺼냈어요. 박준혁 상무에게 번역을 부탁했었거든요. 그가 번역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맥클레인 중위님께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위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중위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51년 2월 김영수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75년 전에 할아버지가 구한 그 가족의 후손들이 지금 한국에서 번영하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 그 나라가 미국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구나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75년 후에 열매를 맺은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어요. 그날 밤은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태평양에서의 굴욕적인 기억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협정 승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인수식이 열렸어요. 저는 그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해군의 발상지예요. 독립전쟁 때 최초의 미국 군함이 건조된 곳이죠.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한국 기업의 인수식이 열린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인수식 당일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거대한 크레인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지역 주민들까지 수천 명이 모였죠. 권여공 사장이 단상에 올라 연설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한화 오션 아메리카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과 노동력을 결합해 세계 최고의 함정을 만들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권여공 사장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오늘 약속드립니다. 향후 5년 내에 이 조선소에서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이끌겠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해군 참모총장이 연설했어요. 한화오션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입니다. 앞으로 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함정들이 태평양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에게 연설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 해군 장교입니다. 7개월 전에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청중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5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됐어요. 그 저력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할아버지의 훈장을 만졌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장진호에서 한국인 가족을 구하셨죠. 그 가족이 보낸 감사편지를 저는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75년 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면 오늘은 한국이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마이클 던 노조 위원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던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서 미국 노동자를 배신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정말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더군요. 제 조합원들 중에 새로 채용된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만족하고 있어요. 마이클 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얻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인수식이 끝난 후 조선소 투어가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 상무와 함께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미국 용접공이 한국인 마스터에게 기술을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준혁 상무가 말했어요. 대령님, 이게 바로 저희가 꿈꾸던 모습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일하는 거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미래입니다. 조선소 한쪽에서는 이미 첫 번째 블록 조립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거대한 선체 블록이 도크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그 블록을 검수하고 조립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다. 필리 조선소 인수식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거제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박준혁 상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다시 오셨군요. 이번엔 좀 편하게 구경하세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번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감사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거제도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불쾌하고 굴욕스러웠는데 지금은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화오션 조선소에 도착하니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안내해 주셨던 분들이었죠. 그들 모두가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이동수 마스터 용접공의 은퇴식이었습니다. 41년간 조선소에서 일한 장인이 드디어 은퇴하는 날이었죠. 은퇴식은 조선소 강당에서 열렸어요. 수백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장인의 마지막 날을 축하했습니다. 저도 귀빈석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어요. 이동수 장인이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내용을 들었어요. 저는 20살에 이 조선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왔죠. 하지만 4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장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용접한 배를 타고 수만 명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자랑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후 이동수 장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대령님, 이건 제가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용접 조각입니다. 미국으로 보내질 첫 번째 블록에서 잘라낸 거예요. 대령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완벽한 용접선이 새겨져 있었죠. 장인이 말했어요. 이 조각에는 제 41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우정도 담겨 있어요.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렸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장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대령님, 이제 저는 은퇴하지만 제 기술은 젊은 세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에도 전해지고 있죠.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장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 거칠고 두꺼운 손. 41년간 배를 만들어 온 손이었습니다. 장인님,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장인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소박한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장인이 직접 고기를 구워서 제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장인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배는 미국에도 갔겠죠. 그게 제 방식의 여행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장인님의 기술은 이제 미국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젊은 미국 용접공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장인이 활짝 웃었어요. 그거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제 기술이 바다 건너 도움이 된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장인이 준 용접 조각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한 장인의 41년 인생, 한국 조선업의 저력,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저는 이 조각을 할아버지의 훈장 옆에 두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훈장은 과거를, 이 용접 조각은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역사의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됐구나.
한화 오션 아메리카 필리 조선소에서 첫 번째 한미 공동 건조 함정의 진수식이 열린 건 협정 승인 후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퇴역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역사적인 행사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낡고 침체된 곳이었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쳤어요. 새로운 도크가 건설되고 최신 설비가 도입됐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식 당일 조선소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나란히 서서 새 함정의 진수를 축하하는 모습은 역사적이었어요. 함정의 이름은 USS 코리아 프렌드십이었습니다. 한미 우정이라는 뜻이죠. 미 해군 역사상 외국 이름이 붙은 함정은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이 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USS 코리아 프렌드십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결실이자 자유세계의 연대를 상징하는 함정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연설했습니다. 75년 전 미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오늘 한국은 그 은혜를 갚습니다. 이 함정이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진수식 중에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권여공 사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권여공 사장이 안내한 곳에는 한국인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여든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맥클레인 대령님이시죠? 저는 김영수의 손자 김준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수라면 할아버지가 장진호에서 구한 그 가족의 가장이었거든요. 김준호 씨가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맥클레인 중위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죽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할아버지의 유품이었던 감사편지를 쓴 분의 후손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 함정 설계에 참여했거든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한화 오션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5년 전에 할아버지가 구한 가족의 후손이 지금 미국 군함을 설계하고 있다니요. 김태현 씨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대령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함정의 선체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맥클레인 중위님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설계했어요. 이 배가 두 가족의 우정을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김태현 씨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수식이 끝난 후 저는 새 함정을 직접 둘러볼 기회를 얻었어요. 김태현 씨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함정 내부는 최첨단이었어요. 한국의 설계 기술과 미국의 건조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각 구역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함정은 기존 미국 구축함보다 연료 효율이 25% 높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한국 기술을 적용했고요. 예상 수명은 40년 이상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한미 협력의 시너지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구나. 함정 브릿지에 올라갔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필라델피아 항구가 보였어요. 미국 해군의 발상지에서 한미 공동 건조 함정이 탄생한 거였습니다. 김태현 씨가 말했어요. 대령님, 이 함정이 처음 출항하면 태평양으로 갈 겁니다.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싸웠던 그 바다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진수식 저녁 만찬에서 저는 김준호 씨, 김태현 씨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세 가족이 75년 만에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김준호 씨가 잔을 들었어요. 맥클레인 대령님, 우리 가족의 영원한 은인이신 맥클레인 중위님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우정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건배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요. USS 코리아 프렌드십 진수식 후 한 달 뒤 저는 정식으로 퇴역했습니다. 34년간의 해군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퇴역식은 노퍽 해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퇴역 훈장을 수여해 주셨어요.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맥클레인 대령은 34년간 조국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한미-조선 협력을 성사시킨 공로는 미 해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훈장을 받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태평양에서 굴욕당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를 바꾼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퇴역식 연설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완고하고 자존심 강하고 변화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정신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군인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총과 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동맹의 손을 잡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어요. 퇴역식이 끝난 후 아들 데니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쉬긴 뭘 쉬어. 한화오션에서 고문 제안이 왔거든. 앞으로 한국 자주 다니게 될 거야. 데니얼이 웃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일 중독이시네요. 퇴역 후 일주일 뒤 저는 아들 데니얼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데니얼에게 제가 겪은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먼저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준혁 상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데니얼이 조선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아버지,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곳이군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지. 다음으로 우리는 파주 임진각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기념시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데니얼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장진호에서 싸우셨어.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중공군과 맞섰지. 그리고 한국인 가족을 구하셨어. 데니얼이 물었어요. 그 가족이 김영수 씨 가족이죠. 진수식에서 만난 분들요. 그래. 75년 전에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은 거야. 김태현 씨가 설계한 함정이 미국 바다를 지키게 됐잖아. 데니얼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넌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 청문회에서 용기 내어 발언했잖아. 그게 바로 시작이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시관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어요. 참전 용사 명단에 윌리엄 맥클레인 중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앞에서 묵념했어요. 데니얼도 옆에서 함께 묵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받았어요. 이제 데니얼이 또 이어갈 겁니다. 3대에 걸친 한미동맹이에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저는 데니얼과 마주 앉았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데니얼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여행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특별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물었어요. 뭐가 특별한 것 같아? 데니얼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70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그 저력이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야. 기술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거지.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국에서 보내는 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퇴역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아메리카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었어요.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한미-조선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훈장 수여식은 서울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아내 사라, 아들 데니얼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어요.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미국 해군 장교가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어요.
수교 훈장 광화장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맥클레인 고문님, 당신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과분한 영광입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박준혁 상무, 권여궁 사장, 김서연 엔지니어, 그리고 은퇴한 이동수 장인까지 오셨습니다. 이동수 장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령님, 아니 이제 고문님이시네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액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USS 코리아 프렌드십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장인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적힌 건 한국 속담이에요.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뜻입니다. 대령님께서 그 첫 걸음을 내디뎌 주셔서 이 배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저는 잠시 청와대 정원을 산책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니얼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여기 있었네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데니얼, 내가 3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불쾌했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손 벌린다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훈장까지 받게 됐네. 데니얼이 웃었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 데니얼이 물었어요. 아버지,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34년 해군 생활 중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라. 있지.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 됐던 거. 너무 바빴거든. 미안해. 데니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거잖아요. 그게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청와대를 나서며 저는 할아버지의 훈장과 이동수 장인이 준 용접 조각, 그리고 오늘 받은 한국 훈장을 생각했어요. 세 가지 물건이 제 인생의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훈장은 과거를, 용접 조각은 현재를, 한국 훈장은 미래를 나타냈어요. 3대에 걸친 한미동맹의 역사가 이 세 가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 앞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바다야,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으니까. 3년 전 태평양에서 3시간 동안 표류하며 느꼈던 그 굴욕과 공포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상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걸요. 고문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에 자주 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데니얼도 이 길을 걷겠죠. 맥클레인 가문의 한국 사랑은 계속될 겁니다. 3대에 걸친 한미동맹.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제가 키운 나무가 되었고 데니얼이 그 열매를 거둘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을 완성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그 넓고 푸른 바다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 위에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배들이 항해하고 있을 테니까요.